물론 그 대선이 바뀌고 나서는 대선이 되고 대통령이 뭐 바뀔지 안 바뀔지는 봐야겠지만 전략 노선이 변경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지금 미국이 펼치고 있는 경제 협의체가 두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IPF. 인도 태평양 경제 조합에서는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IMEC 인도 유럽 경제 회랑인데요. 이거 이제 미국이랑 같이 구축되는 이 두 가지에 유일하게 겹치는 국가가 하나 있죠. 둘 다 인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도를 주축으로 해서 결국엔 글로벌 경제의 핵심 구축망을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전략은 매우 명확해 보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제가 양분화되고 있잖아요. 중국 주도에 미국 주도에 양분화되는 그림에서 미국 주도에 말씀 주셨던 서방 국가들의 사실 자금류 FDI가 상당히 강하게 인도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놀랍게도 사실 중동 쪽 자금도 인도로 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 편 내 편 좀 따지지 않고 절대적인 양으로는 서구권이 많긴 하지만 인도라는 시장에서의 이 파이를 누가 더 많이 선점할 건지, 이러한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고 좀 보여집니다. 경제 사이즈는 아직 인도가 GDP 기준으로 중국의 3분의 1밖에 안 되기는 합니다. 아직은 작은 시장인 거예요. 중국 대비해서는. 그래서 인도가 이 많은 인구를 얼만큼 효율적으로 끌어올려서 이 인구 보너스 효과를 GDP에 빠르게 유입시킬 건가가 핵심인 것 같고, 지금부터 정확히 한 3년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인 것 같아요. 제가 인도를 말씀드리는 그 시계적인 스케일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20년 전에 중국을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인도랑 중국은 비슷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때 중국도 사실 전력망, 운송망 이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인도가 지금 얼만큼 발빠르게 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긴 한데요. 인도의 전력망이 20년 전에 중국보다도 사실은 팩트 대 팩트로 보면 더 좋은 상황이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인도 전력청이 얼만큼 공급을 늘릴 건지를 확인해서 이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고 있는지 매년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까지 나온 계획은 잘 지키고 있기는 합니다. 인도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주로 서방의 돈인가요? 미중 갈등 때문에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제가 양분화되고 있잖아요. 중국 주도에 미국 주도에 양분화되는 그림에서 미국 주도에 말씀 주셨던 서방 국가들의 사실 자금류 FDI가 상당히 강하게 인도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놀랍게도 사실 중동 쪽 자금도 인도로 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 편 내 편 좀 따지지 않고 절대적인 양으로는 서구권이 많긴 하지만 인도라는 시장에서의 이 파이를 누가 더 많이 선점할 건지, 이러한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도 아직 절대적인 액수는 중국이 더 많은 거죠? 네, 절대적인 규모는 많은데요. 일단 증가율 기준으로 좀 보면 올해 중국 FDI는 순감입니다. 네, 사실은 중국이 WTO 가입하고 나서 순감으로 돌아선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굉장히 많은 자본 유출이 오히려 중국에서는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도로 그 자금들이 이동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표에서 보듯이 중국은 지금 내려가고 있고 인도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중동이 특별히 인도에 많이 투자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을까요? 일단 국부 펀드들이 인도 안에서 생산 기지가 사실 많이 구축되는 거에 이들도 같이 기여를 좀 하려고 지분 투자가 같이 조금씩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쪽은 아시다시피 생산기지 같은 걸 가져갈 수 없는 지리적인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기술 협약을 좀 하기 위한 노력들을 중동 지역에서도, 중동은 국부펀드들이 사실 좀 클리어하게 자금 유출을 공시를 하거든요. 보면 중국에 투자하는 규모도 적진 않지만 중동이 그 3배 이상을 인도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에 일단 기간 산업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합니다. 생산기지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항목이 중요하거든요. 운송망이랑 전력망. 근데 일단 전력망 쪽에서는 재정 자체적으로 인도가 하고 있는 게 좀 많고요. 운송망 구축하는 데서는 외국 자본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서도 좀 중동 자금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IT 분야는 아무래도 중국이 생산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애플 기사가 있는데요. 애플이 아이폰의 25%를 2, 3년 내에 인도에서 생산하겠다, 이런 얘기 있고요. 그다음에 애플, 삼성에 이어 구글도 내년부터 인도에 픽셀폰을 생산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인도가 IT 생산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는데 지금 분위기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인도의 자체적인 그 자생적인 변화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모디 총리가 장기 집권을 사실 했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 어떤 권력층이 들어온 게 아닌데 뭐 변화가 있는 거냐라고 질문 주시지만 인도의 장점이나 단점은 느립니다. 굉장히 느리지만 그 방향성의 일관성은 상당히 유지가 되는 국가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관철해 왔던 모디 총리의 해외 자금을 유입을 만들어서 생산 기지를 구축해서 가는 그림이 느리지만 지금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인도의 생산 기지가 놀랍게도 꽤 많이 들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내륙 지역에는 많지가 않고요. 거의 항만 지역에만 많이 좀 구축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환경들이 이미 조금씩 조성이 되고 있고 그 기회를 보고 지금 잘 만들고 있는 글로벌 회사들이 조금씩 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들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이라고 볼 수 있고 애플이 특히나 공격적으로 늘리겠다고 한 부분은 애플이 인도에서 배터리 생산을 그 아이폰에 들어가는 생산을 이미 하고 있는데 이 물량을 굉장히 빠르게 늘릴 예정이긴 합니다. 인도의 제조업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문제로 지적됐던 것들이 이제 주로 인프라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보면은 먼저 이제 전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보다 상황이 훨씬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인도를 말씀드리는 그 시계적인 스케일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20년 전에 중국을 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중국도 잘 저희가 기억을 되새겨보면 중국이 WTO 가입을 2001년에 했거든요. 네. 그때부터 인도와 중국이 드라마틱하게 GDP 갭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인도랑 중국은 비슷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때 중국도 사실 전력망, 운송망 이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인도가 지금 얼만큼 발빠르게 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긴 한데요. 인도의 전력망이 20년 전에 중국보다도 사실은 팩트 대 팩트로 보면 더 좋은 상황이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인도 전력청이 얼만큼 공급을 늘릴 건지를 확인해서 이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고 있는지 매년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까지 나온 계획은 잘 지키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표에도 확인이 되시겠지만 놀랍게도 태양광 공급을 굉장히 많이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 공급을 과연 이렇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설치량을. 왜냐하면 태양광은 모든 소재의 80% 이상을 중국이 독점적으로 공급하거든요. 근데 인도랑 중국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미묘하죠. 그래서 중국이 과연 이걸 인도에 고지곳대로 이렇게 공급을 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많이 품으시는데 중국의 경기가 굉장히 탄탄하고 지금 흔들릴 여지가 안 보이면 괜찮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죠. 최근에 사실 물가도 보셨겠지만 중국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중국의 경기가 안정적이지 않고 굳이 해외 수요가 있어서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팔지 않을 이유는 또 없긴 한 것 같습니다. 전기 말고 다른 측면들은 어떻습니까? 뭐 고속도로나 철도나 이런 문제들이 항상 많이 나오는데. 네, 운송망이 또 문제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인도는 투자를 하려면 생산기지를 만들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내륙 지역에 생산기지 공장을 지으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고속도로를 뚫는 비용까지 플러스 알파로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인도의 항구들을 제가 쭉 그려드린 거예요. 네. 주요 생산기지들이 보시는 것처럼 항구 옆에 다 오밀조밀 모여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내륙 지역에는 이 전송망, 그러니까 운송망이 엉망이기 때문에 운송을 할 수가 없고 운송 비용이 너무나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항만에 다들 모여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얼만큼 빨리 인도의 이 고속도로와 철도들을 깔아서 얼마큼 단축시켜서 항만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전력망에 이어서 그 스케줄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궤도는 뭐냐면 이거는 철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철도의 궤도를 모디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빠르게 그러네요. 사실상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속도로도 굉장히 유의미한 연장 속도를 보이고 있고 이 항만 관련 소요 시간은 내륙에서 항만까지 얼마나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개선이 되면서 사실 모디 정부가 꽤 빠른 노력들을 지금 이행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외 투자가 몰리는 데는 이런 모디 정부의 이런 전기라든지 기타 다른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2024년도 그럴 것이라고 보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에 조금 벗어나 있긴 하지만 모디 총리가
계속해서 집권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주의회 선거를 하고 있고 내년 4월에서 5월 2달 동안 인도가 총선을 하거든요. 인도가 이 투표 시스템이 아직은 좀 엉망이어서 2달 투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인도가 정당이 50개가 넘어가서 사실 이 정당이 연합군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모디 총리가 속해 있는 BJP의 지지율도 보셔야 되는데 인도가 지금 이 모디 총리가 속해 있는 연합과 BJP 두 개 다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중요한 선거가 4개 있잖아요. 글로벌리 1월 대만, 4월에 우리나라 총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 있고 11월에 미국이 있는데 요 4개 중에서 인도의 총선의 예측 가능성이 가장 높겠다. 이것도 일종의 FDI와 사실상 주식 자금에서는 선호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측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불확실성이 낮다는 거라서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로 하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추월했다 이런 기사가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인구 측면에서 인도의 강점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조금 분리해서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인구를 추월한 건 맞는데요. 경제 사이즈, 아까 FDI 규모도 짚어주셨지만 경제 사이즈는 아직 인도가 GDP 기준으로 중국의 3분의 1밖에 안 되기는 합니다. 아직은 작은 시장인 거예요. 중국 대비해서는. 그래서 인도가 이 많은 인구를 얼만큼 효율적으로 끌어올려서 이 인구 보너스 효과를 GDP에 빠르게 유입시킬 건가가 핵심인 것 같고 그게 이제 결국 또 정치랑 연결되는데 모디 총리가 해왔던 이 FDI와 인도가 사실 국가 재정 상태가 그렇게 건강하다고 보기엔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FDI가 너무나 중요한 거고 이 두 가지를 얼마큼 잘 결합하면서 시너지를 내는가가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생산 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망 그다음에 운송망 두 가지의 초점을 잘 맞춰서 이행하고 있기는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정확히 한 3년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인 것 같아요. 임금이 인도가 낮다라는 거는 대부분 알고 계신데 저도 디테일하게 자료를 찾아보면서 놀란 거는요. 캄보디아, 베트남보다도 네, 레벨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더라고요. 근데 다음 표를 보시면은 관련되어 있는 차트들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인도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낮은 레벨에 한 가지 빠져 있는 계층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성이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도는 아시는 것처럼 카스트 제도라는 네, 고질적인 문제가 있고 여기에는 사실 여성이 거의 거론이 되질 않죠. 그러니까 여성이 직업을 안정적으로 갖고 어떤 사회에 기여하는 것 자체가 좀 금기시 되어 있는 분위기가 여전히 있는데 앞으로 FDI가 들어온다는 건 글로벌 기업과 글로벌 마인드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매년 인도 내에서 여성 인권 시위가 20-30%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올라가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실 모수의 원래는 남성 위주였다면 여성이 더 커지는 거라 인건비는 더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생산기지로서의 메리트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는 글로벌 시장이 비단 어떤 미중의 이 양분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가성비 측면에서도 인도 시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네, 중요한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으로서의 인도와 중국을 비교해 보면 아까 규모가 이제 뭐 3분의 1 수준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그래서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소비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소매 판매 규모도 인도가 중국의 인구는 추월했는데요. 사람 수는 많은데 소매 판매는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작은 수준이고 다만 제가 구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그 다음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체 GDP 대비해서 소매 판매의 비중을 보시면 중국은 빠르게 하강하고 있는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물론 최근에 빠르게 올라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비중 자체가 그래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는 소비 시장이 좋아진다는 건 그 앞에 있는 고리가 중요한데 결국은 얼만큼 고용이 탄탄한가가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결국엔 FDI가 이탈한다는 건 생산 기지를 확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규 추가 KPX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럼 고용을 그만큼 늘릴 유인이 없다는 거고 인도는 반대인 겁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늘어날 거고 그러면 소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선순환 고리가 굉장히 탄탄해지는 거라 인도의 소비 시장이 점점 더 힘을 글로벌리 강하게 발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뀐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구조로서 저희가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인도와 중국의 제조업과 소매, 뭐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그럼 2024년에는 인도와 중국이 이제 세계의 공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경쟁을 어떤 양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미국이 물론 그 대선이 바뀌고 나서는 대선이 되고 대통령이 뭐 바뀔지 안 바뀔지는 봐야겠지만 전략 노선이 변경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지금 미국이 펼치고 있는 경제 협의체가 두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IPF. 예, 인도태평양 경제조약에서는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IMEC, 인도 유럽 경제회랑인데요. 이거 이제 미국이랑 같이 구축되는 이 두 가지에 유일하게 겹치는 국가가 하나 있죠. 둘 다 인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도를 주축으로 해서 결국엔 글로벌 경제의 핵심 구축망을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전략은 매우 명확해 보이고요. 정치적으로는 이 두 개의 경제 협의체가 얼만큼 내년에 탄탄하게 전개가 되는지를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는 결국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그 FDI 관련되어 있는 그 인도와 중국의 이 흐름, 플로우를 보시면 중국이 떨어지기 시작한 계기는 중국 제조 2025라는 정책이 발표된 이후부터 FDI가 추세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인도의 FDI가 추세적으로 좀 늘어나기 시작한 계기는 메이크 인 인디아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한 이후부터요. 이 두 정책이 참 절묘하게 비슷한 시즌에 발표가 됐는데요. 두 개 다 자국의 제조업을 부양하기 위해서 발표한 정책입니다. 근데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개 다 뭐 굉장히 방대한 양인데 요약해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중국은 우리는 반도체 미세화 공정으로 갈 거야가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인도는 우리는 뭐 미세화 공정은 관심이 없고 레거시 쪽에서 우리가 핵심 역할을 해줄게 라는 내용입니다. 정말 명확하게 하나는 미국이 선호하는 거고 하나는 미국이 선호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반도체에서 이 레거시 쪽에서의 생산 가능한 기지들의 이 역량을 인도가 얼마큼 확보해 나가는가가 이 두 가지 경제 회랑의 교집합으로 같이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이 두 가지가 얼마큼 잘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인도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레거시는 범용단에 있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동차, 가전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리고 IoT 같은 것들을 구축할 때, 그래서 굉장히 AI라든지 뭐 슈퍼컴퓨터 이렇게 핵심한 코어한 반도체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범용단에 있는 것들을 만드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사실 원래 중국이 주력으로 했었죠. 그러다가 이쪽에서는 기업 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마진인데 마진이 그렇게 두텁게 형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이 먹이사슬의 윗단에 있으려면 사실 코어한 중요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한 반도체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미국이 쥐고 있고 이 미세화 공정이 결국에는 여기에 포함되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중국이 하겠다라는 포부가 들어간 게 중국 제조 2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래서 반도체의 국산화율 같은 거를 8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중국 제조 2025의 중요한 목표였는데 지금은 사실상 시기가 뒤로 이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지만 그 노력을 계속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즉 미중 간의 갈등은 반도체에서 계속 첨예하게 저는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인도에는 아무래도 투자가 몰릴 것이고 지금 저희가 쭉 얘기한 대로 제조업과 관련된 투자들이 이어질 텐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이게 참 어려운데요. 내년만 놓고 보면 중국의 제조업이 나쁘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외국 자본들이 제조업 기지들이 빠지고 있는 것들을 중국 안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메꾸고 있고 특히나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화웨이 같은 업체가 그 역할들을 메우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조금 안 좋은 모델로 가면 어찌 보면 러시아처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는 자국 내에 비슷한 스타벅스 모델이 있고 자국 내에 비슷한 맥도날드 모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안에서 스마트 기기에 어떤 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건 이젠 화웨이가 하겠어. 라는 이제 포부들을 계속 중국 정부 주도로 해서 화웨이랑 같이 그 전략을 좀 구축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스마트폰에서 화웨이의 그 마켓 쉐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가 최근에 전기차까지 출시를 하면서 전기차 그리고 스마트워치까지 스마트폰의 이 세 가지를 커넥팅해서 가져가는 이 압도적인 마켓쉐어를 화웨이가 주도로 하고 어찌 보면 이러한 것들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다방면으로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장 내년에 성장 여력이 없는 건 아닌데요. 이거는 이런 겁니다. 화웨이가 미국에 진출해서 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쉬울까요? 동맹국들은 지금 절대적인 비중은 미국보단 작기 때문에 네, 거기서도 유의미한 돌파구는 장기적인 시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내년 한 해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중국을 바라보기에는 좀 네, 우려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인도에 투자할까 중국에 투자할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년은 두 시장이 어떨까요? 내년에는 어쨌든 지금 글로벌 환경이 뭐 FOMC 미국에서 지금 연준이 이야기하는 것들 들어보면 금리가 그래도 이제는 내려갈 수 있는 여지들이 꽤 많이 생긴 거여서요. 그렇게 되면 신흥국으로 자금이 통상 유입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신흥국 안에서 최우선순위가 누가 될까를 봤을 때는 이것도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식은 예측 가능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년에 선거가 또 많고 그러면 예측 가능성이 높은 인도, 물론 중국은 선거가 없긴 하지만 인도가 계속해서 모디 총리가 집권을 이어가면서 FDI를 유입할 수 있는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의 지금 안정적인 말씀들이 생산기지 다음 스텝으로 소비시장이 좋아지는 그림을 보고 자금이 많이 들어왔지만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저는 생길 것 같아서요. 내년에 신흥국에서는 저희는 1순위로 인도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미중 갈등 이후에 중국에서 많은 자본들이 빠져나왔고 그게 이제 주변 나라로 흘러갔는데 인도 말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베트남 같은 국가들도 많이 검토를 하시긴 하는데 뭐 나쁜 환경이냐라고 말씀 주시면 뭐 그건 아닐 수 있지만 일단은 그 주식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MSCI라고 하는 지수를 많이 보시거든요. 네. 네, 여기에서 주로 자금의 흐름을 지수화해서 이제 신흥시장, 그다음에 선진국 이렇게 나눠서 1차적으로 보고 신흥국 안에 있는 국가가 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 한국, 대만, 인도가 있는데 여기에 베트남이 없습니다. 베트남은 시장이 작아서 프론티어 마켓이라고 해서 신흥국이 아닌 지수에 별도로 있어서요. 베트남은 사실 여기에서 굉장히 선호되는 그림을 가져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자금 흐름 관점에서는 베트남보다는 인도를 말씀을 드리고 네. 생산기지 구축하는 관점에서는 베트남도 저는 일정 부분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것도 정치가 절묘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베트남이 사실 또 공산당 국가이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좀 공고히 하는 모습들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미국의 이 동맹국들이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이 리스크를 줄이는 관점에서는 베트남보다는 인도를 좀 선호할 수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비단 주식뿐만 아니고 이렇게 정말 기업을 투자하고 지분을 투자하는 관점에서도 베트남보다 조금 인도가 선호될 수 있는 환경일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알타시아로 제가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그 세미나를 다니고 했었는데 이게 신조어기는 합니다. 알트, 전환한다. 아시아, 그러니까 이게 줄임말인데요. 풀네임으로는 Alternative Asian Supply Chain, 그러니까 대안적 범아시아 공급망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두고 주변에 있는 모든 범아시아 국가들이 각각 잘하는 기능별로 중국의 기능을 쪼개서 가져간다라는 거고, 이건 누구 주도로 하냐면 당연히 미국 주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가장 큰 비중으로 생산기지와 소비 시장의 역할을 가져갈 건 인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기술적으로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코어한 기능들은 저는 일단 1순위는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이런 쪽이 중요한 역할들을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흥국에서는 사실 1순위로 인도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순위로는 뭐 인도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사실은 좀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관점에서 좀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본도 사실은 나쁘지 않은 그림이 전개될 것 같아요. 결국 한미일 동맹 구축이 제가 봤을 때는 공고히 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 기술력을 쉐어하는 내가 안전하게 이 리스크를 최대한
더 커지지 않는 선에서 이걸 관리하면서 기술력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는 이렇게 이 세계의 집단이다라고 미국이 결정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결국은 여러 시장을 바라볼 때의 그림에서 미국의 이 초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랑 일본 시장도 저는 사실 중요한 역할들을 꽤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24년 인도와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70% 이상이 하마스를 완전히 건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인식하고 있거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전쟁의 기간이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뇌부를 제거하는 것을 최소한의 목표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는 일정 부분 협상을 통해서 휴전을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스라엘이 가진다면은 이 전쟁은 수주 또는 한두 달 이내에 끝나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번 기회에 끝장을 봐야 되겠어. 하마스는 완전히 정치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완전히 제거돼야 돼라고 생각하고 덤빈다면은 적어도 1년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거,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국제 전문가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과연 이 전쟁을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최종 상태, 엔드 스테이트를 설정하고 하는 것이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설정한 그 엔드 스테이트가 과연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계획이라는 게 있냐? 그렇습니다. 말을 안 하는 건지 안 하는 것인지, 예. 계획이 없는 건지. 예.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엔드 스테이트가 미국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네. 미국이 동의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걸 미국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무장관, 뭐 안보보좌관,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계속 달려가서 그러니까요. 예, 뭔가 이게 미국이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최종 상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지금 얼마 전에 영국에서 그 가디언에서 여론조사를 한 걸 공개를 했는데요. 하마스의 인기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어디를 대상으로 여론? 팔레스타인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인들을 대상으로 해봤더니 하마스의 현재까지 행보에 만족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가자 지구에서는 57%. 네, 안녕하세요. 12월 19일 경제자유살롱 경자포커스 시간입니다. 전 SBS 김혜민 기자고요. 네, 정성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아직 끝나지 않은 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어디까지 이제 좀 발전했고 또 앞으로 2024년에는 어떤 전개가 이뤄질지 방종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장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전쟁이 꽤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크게 한 4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한 거죠. 그게 네. 1단계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응해서 이스라엘이 항공폭격 위주로 가자 지구를 타격한 것이 이제 2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그게 10월 28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10월 29일부터 지상작전이 전개돼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한 3단계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3단계 중간 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3단계가 끝나고 나면 결국은 이제 가자 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치안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쟁 이후의 안정화 단계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게 표준적인 어떤 군사 작전의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3단계의 중간 중간 단계. 그렇습니다. 지상전이 지금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인명 피해가 굉장히 심해서 그러게요. 네, 처음에 뭐 이스라엘이 피해를 많이 입기는 했지만 지금 가자 지구 내에서의 인명 피해가 좀 너무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의 민간 및 군인이 1,400여 명 정도 이제 사망자가 나왔죠. 그 다음에 지상작전이 전개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의 이제 전사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까지가 118명 정도가 전사자 발생했다는 걸로 지금 공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아마 한 120명에서 130명 정도의 전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요. 부상자는 한 500명 내지 600명 정도 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이제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 현재 약 한 2만 명 정도 사망자가 나왔고 하마스의 그 어떤 피해는 한 7천 명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인 2만 명과 별도로. 하마스 병력의 전체 한 3, 4만 명 중에 한 7천 명 정도가 이번에 뭐 포로가 되거나
또 전사를 하거나 네. 이런 상태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민간인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계 여론이 이스라엘에 왜 이런 민간인 피해가 많이 발생하느냐 이제 압력을 넣고 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측 입장에서는 저도 CNN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네. 이스라엘 측 대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도시 시가지 전투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 그리고 우리는 표준적인 절차를 지키면서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지금 민간인 사상자 발생에 따라서 유엔에서 지금 즉각 휴전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10월 달에 했을 때는 찬성 국가가 120여 개국 정도였는데 이번에 150여 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었죠. 늘었네요. 우리나라도 입장 표명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는 표준적인 절차를 따라가고 있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피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은 전쟁의 향배의 영향에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멍텅구리 폭탄이라는 이 폭탄을 대량으로 사용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이건 어떤 폭탄이죠? 정상 군사적인 용어로 하면 멍텅구리 폭탄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멍텅구리? 우리 통상적으로 할 때는 뭐 일반 목적 폭탄 또는 뭐 비정밀 유도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냥 박격포나 뭐 자주포 이런 거 아닌가요? 그거하고 다른가요? 그런 포탄도 비정밀 폭탄이죠. 네. 비정밀 포탄이고 네. 통상적으로 이제 스마트 폭탄이라고 하면은 그게 유도 장치가 장착된 폭탄을 스마트 폭탄 또는 스마트 포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차이는 요즘 현대전에 있어서 유도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포탄이나 폭탄은 목표지점에 떨어뜨리면은 목표로 했던 지점보다 한 몇백 메타 정도를 벗어나서 통상 폭발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민간인 피해가 더 늘어나는 거죠. 오차 범위가 큰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정밀 유도 폭탄 같은 경우는 GPS 유도 같은 경우는 불과 뭐 10m 이내 또 레이저 유도가 있습니다. 레이저 빔을 쏴서 그걸 따라가면서 이렇게 탄착점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뭐 한 3m 이내까지 정밀도가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민간인 피해가 줄어들겠죠. 이스라엘이 일명 멍텅구리 폭탄을 쓸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비정밀 유도 폭탄. 비정밀 유도 폭탄을 네. 쓸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문제는 비축량의 한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29,000발의 항공폭탄을 사용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국가도 미국을 제외하고는 정밀 유도 폭탄을 10,000발 이상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뭐 수천 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죠. 대부분의 군사 선진국들도. 네. 그래서 29,000발을 다 정밀 유도 폭탄을 쓸 수 있는 재고량이 없었을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두 번째는 비용의 문제입니다. 비정밀 폭탄, 항공폭탄의 경우는 한 발의 비정밀 유도 폭탄은 한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수백만 원 수준의 가격이죠. 그런데 정밀 유도 폭탄은 수천만 원입니다. 10배에서 심지어는 20배까지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 비용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정밀 유도 폭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 피해가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보 측면에서 봤을 때 가지고 있는 정밀 유도 폭탄을 다 쓸 수는 없을 겁니다. 향후에 전쟁이 확전되는 걸 고려해서도 일정량 비축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밀 유도 폭탄보다는 비정밀 유도 폭탄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계속 어디선가 재고를 공급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을 텐데 네. 정밀 유도 폭탄은 그만큼 재고 축적 속도가 늦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이스라엘에 정밀 유도 폭탄을 제공한 것으로 지원한 것으로 이미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충분한 모든 폭탄을 다 정밀 유도 폭탄을 쓰기에는 네. 비축량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 민간인 인명 피해가 많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그 비정밀 유도 폭탄과 정밀 유도 폭탄 사진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이게 왼쪽 그림이 비정밀 유도 폭탄, 오른쪽 그림이 정밀 유도 폭탄인데요. 생긴 거 비슷하네요. 예, 근데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스라엘군의 F-16 그 전투기에 장착이 된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위에 사진이 M117
폭탄인데 이거는 비정밀 유도 폭탄 중에도 굉장히 오래된 폭탄. 그런데 6.25 전쟁 때부터라고 예, 써있어요. 6.25 전쟁 때부터 썼던 폭탄입니다. 그러니까 항공기에서 야 요쯤에서 떨어뜨리면 저기 가서 맞을까 이러고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렇죠. 눈을 보고. 예. 그리고 저 오래된 6.25 전쟁 때부터 사용했던 적폭탄을 지금도 이스라엘군은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사진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네. 미군들은 저런 M117 구형 비정밀 유도 폭탄은 2005년도, 2015년도 어간에서 다 폐기하거나 다른 걸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정밀 유도 폭탄은 밑에 있는 사진 MK80 시리즈라고 해서 이거 베트남 전쟁부터니까 뭐 오래되긴 했네요.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MK80 시리즈는 조금 더 유선형인데 조금 더 길게 생겼지 않습니까? 네. 위에 M117은 굉장히 좀 뭉툭하게 생겼고요. 그래서 요 형태가 지금 비정밀 유도 폭탄인데 요 밑에 MK80 시리즈의 정밀 유도가 가능한 장치를 추가적으로 부착하면 이게 정밀 유도 폭탄이 되는 겁니다. 아.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공군기에 GPS 유도가 가능한 GPS 유도 폭탄이 장착된 모습이 저 사진입니다. 아,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에다가 추가 장치를 하면은 오른쪽 정밀 유도 폭탄이 된다. 되는 겁니다. 아. 오른쪽에 보시면 저게 이제 꼬리와 몸통 부분에 정밀 유도 키트를 장착해서 GPS 유도가 가능하도록 만든 사진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이. 근데 그 비용이 많이 든다 이거군요. 10배, 20배 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레이저 유도 폭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몸통은 똑같습니다. 몸통은 MK80 시리즈 똑같은데 앞쪽 부분에 레이저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달고 꼬리 날개 부분에 장치를 달아서 레이저 유도 폭탄이 되는 겁니다. 이 장치가 비싸기 때문에 결국은 한 10배 내지 20배 차이가 나고 모든 국가들이 정밀 유도 폭탄을 충분히 보유할 수 없는 이유가 비용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네요. 동일합니다. 우리나라도 큰 틀에서 보시면 왼쪽 하단에 있는 MK80 시리즈 비정밀 유도 폭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GPS 유도 폭탄, 레이저 유도 폭탄을 혼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걸 써서 민간인 피해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하마스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7,000명 정도 네. 사망 혹은 이제 생포. 네. 그리고 뭐 민간인이 한 2만 명 정도 사망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뭐 118명 절대적인 숫자로 사람이 많이 죽긴 했지만은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적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네. 2006년도에 헤즈볼라를 상대로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군사작전을 했습니다. 네. 그때 헤즈볼라 500명을 전사시키거나 이제 전사시킬 때 이스라엘 병력들의 피해가 얼마냐면은 119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5대1 정도 됐죠. 근데 지금은 하마스 같은 경우는 거의 50명 내지 100명을 사살할 때 1명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전사자 비율 측면에서 보면은. 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렇게 2006년도에 비해서 효과적으로 작전을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첫째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그 강력한 그 공군력과 강력한 방어력을 갖춘 기갑전력, 뭐 메르카바 전차라든가 이런 아주 첨단화된 전력을 가지고 있다,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06년도부터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하 터널 작전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야할롬이라는 뭐 특수 공병 부대도 만들고 또 훈련 내용에도 이런 지하 작전 훈련 내용을 포함시켜서 아주 준비를 철저히 한 거죠. 세 번째는 이건 조금 세밀하게 관찰해야 볼 수 있는데요. 뭐냐면은 교전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발생하면 현장에 있는 병사들이 어떤 상황에서 민간인하고 특히 섞여 있는 상태에서 적을 상대해야 될 경우는 네. 어떤 경우에 적으로 규정해서 총기를 사격을 해도 된다 아니면 사격하지 마라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네. 그게 룰 오브 엔게이지먼트라고 해서 교전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군이 이 교전 규칙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총을 가지고 적이 민간인으로 보이지만 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사격을 하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냥 성인 민간인 남성이 약간의 수상한 행동을 하면 사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사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완화되면은 네.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사격이 가능합니다. 그럼 민간인 피해가 늘겠죠. 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군인들의 피해가 이만큼 줄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교전 규칙을 완화해서 조금이라도 불안전한 상태가 있다면 현장에서 판단해서 사살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교전 규칙을 완화한 것이죠. 근데 반대로 그러면 민간인의 피해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게 부작용인 겁니다. 네. 그래서 교전 규칙을 설정할 때는 항상 그 전장의 상황과 특성 또 전쟁의 목적에 맞게 그 교전 규칙을 정합니다. 이거는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군도 이라크 파병 갈 때도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 뭐냐면 이 교전 규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먼저 쏠 수 있으면은 훨씬 안전해지는데 그 대신 5인 사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인질 5인 사격, 5인 사살까지도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 말씀하신 김에 계속 말씀해 주시죠. 지금 네. 이스라엘군이 인질을 지금 죽였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구출해야 되는 대상인데 적으로 오인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교정 네. 규칙과 관련이 있겠죠. 어떻게 된 그렇죠. 건가요? 그 지금 경위를 보면은 인질이 됐던 3명이 어떤 뭐 도망을 나왔던 아니면은 뭐 하마스가 그냥 그 하마스가 관리를 못해서 그냥 방치가 됐던 간에 네. 3명이 나와서 자기네들이 자살폭탄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윗옷을 벗고 네. 그다음에 백기를 만들어서 하얀 천에다가 뭐 도움을 달라 SOS 인질 3명 이렇게 써서 그걸 흔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수십 미터 앞에 있던 이스라엘 병사가 그런 행동을 정상적으로 인질이다 또는 투항 의사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수상한 행동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테러리스트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동료가 테러리스트라고 선언하면서 사격을 했기 때문에 동시에 사격을 한 거죠. 그래서 3명의 인질이 현장에서 먼저 2명이 죽고 네. 1명이 결국 나중에 도움을 청했는데 유대어로 히브리어로 도움을 청했고 대대장이 사격 중지를 외쳐서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 1명도 나중에는 사망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인질 5인 사살이 발생했던 지역이 세자이아라는 그 가자 지구 동쪽에 있는 네. 가자 시티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네.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보시면은 네,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쪽에 가자 시티가 있고 지금 여기 연한 청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스라엘이 이미 가자 시티를 포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가자 시티의 동쪽 부분, 가자 시티의 동쪽 부분에서 세자이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인질 5인 사살 사건이 발생한 지금 거죠. 붉은색으로 된 지역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가자 시티의 오른쪽, 네. 동쪽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인질 5인 사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5인 사살이 있고 나서 총리, 그다음에 뭐 국방장관, 또 총참모장이 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네. 교전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전 규칙에 백기를 흔들거나 항복을 하는 뭐 하마스나 또는 그런 민간인을 사살하라고 규정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사살하지 말라라고 돼 있는데 네. 어쨌든 첫 번째 원인은 당시에 이스라엘 병사가 너무 긴장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총참모장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병사들의 그 긴장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너무나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필 또 이 세자이아라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루 이틀 전에 이스라엘 병사 9명이 그 하마스 매복에 걸려서 전사한 지역입니다. 아, 이 지역. 그렇군요. 또 그래서 자살폭탄도 있었고요. 더더욱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겠네요. 병사들 사이에는 굉장히 극도의 긴장이 있었을 겁니다. 먼저 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긴장감이 있겠죠. 그렇죠. 참모총장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극도의 긴장 상황에서 병사들이 잘못 판단했다. 이건 인정한 사항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전 규칙이 상당히 완화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병사들한테 현장 판단을 맡긴 겁니다. 근데 병사들은 그 상황에서 지나치게 긴장을 하다 보니까 현장 판단을 못한 것이고요. 잘못 판단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교훈을 얻는다면은 이제 병사 한 명 한 명의 판단과 행동이 결국은 전쟁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세계 정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생각하는 병사, 또 생각하는 군대, 또 철저한 훈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뭐 유가족들의 항의는 없었나요? 당연히 뭐 이스라엘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뭐 국방부 앞에서 또 총리실 앞에서 수천 명이
그 지금 인질 구출이 또는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이 우선이다. 네. 뭐 이런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네타냐후 총리 또는 네타냐후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운 입장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결국은 이것이 인질 협상,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 또는 뭐 인도주의 휴전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어떤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런 것들이 여론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사실은 이스라엘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이밍이 안 좋은 상황에서 발생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조금만 더 이게 전면적인 군사작전이 지속됐으면은 네. 하마스의 조직력이 굉장히 와해될 수 있는 그런 징후가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막 징후들이 식별되는 시점에 이런 인질 5인 그 사살이 발생함으로써 이 타이밍이 그것을 계속 밀어붙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군사 작전은 조금 여기서 잠깐 한 단계 멈칫하는 거죠. 낮아질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병사들한테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교정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병사들 다시 교육해야 되는 문제, 또 그렇게 되면 이제 병사들의 군사 작전도 좀 약간은 더 소극적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군사 작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네. 그렇다고 보면은 하마스가 아주 코너에 몰렸다가 조금씩 그 한숨을 돌리면서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는 역설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전쟁이 더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높은데 지금 끝이 쉽게 보이지 않네요. 서한 지구는 좀 어떻습니까? 거기서도 뭐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뉴스가 나오던데요. 그렇죠. 네. 우리가 통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이야기하면 이제 가자 지구만 이야기하는데요. 네. 서한 지구도 만만치 않게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네. 네. 서한 지구는 가자 지구보다 넓이가 한 15배 정도 되고요. 원래는 거기 요르단 영토였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도가 있는데 예, 이것도? 지도 한번 띄워보시죠. 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이제 서한 지구 확대한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1967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인들은 한 명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르단 이제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만든 것인데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계속 이제 이쪽으로 진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1993년도 오슬로 협정에 의해서 사실은 여기에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뭐 10만 또는 20만 정도가 있었지만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정착민들이 들어가는 거는 협정에 반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유엔에서도 추가적인 정착촌 건설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도록 결의안이 채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서 지금은 정착촌이 뭐 130개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이 60만 명까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들이 정착촌들인가 보네요. 초록색 부분은 사실은 여기가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의 통제구역 또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약간 청색으로 표시된 부분, 초록색은 이스라엘 정착촌인데 네. 청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이제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입니다. 네. 근데 청색으로 된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형태거든요. 네. 이스라엘 정착촌, 이스라엘 주민들은 늘어나고 팔레스타인 주거 지역이나 팔레스타인인들의 주거 지역은 점점 줄어드는 형태가 돼서 이스라엘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 60%가 넘습니다. 서한 지구에. 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 통치 구역이 한 20%. 그다음에 순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구는 여기에 뭐 팔레스타인 인구가 330만 명 있죠. 훨씬 많죠. 훨씬 많죠. 네. 여기서 지금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인명 사상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현재 287명이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도 진행해야 되는데 서한 지구에서도 지금 시끄럽고 또 헤즈볼라는 계속 지금 위쪽에서 북쪽에서 계속 건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헤즈볼라는 네. 전면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만약에 헤즈볼라가 전면적으로 공격하면은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가 거주하고 있는 그 레바논 남부를 완전히 가자 지구처럼 폐허로 만들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면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도 전면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대전차 미사일이라든가 로켓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또 일부 침투 부대를 보내서 습격을 한다든가 소규모 분대급이야 뭐 이런 식으로 보내서 습격을 하는 이런 식으로
강도를 조절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전면전은 아니지만 괴롭히고 있는. 괴롭히고 있는 수준.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응해서 뭐 포병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또 항공폭탄으로 계속 공격하고 있는, 타격하고 있는, 보복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 여기서도 한 131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헤즈볼라 병력이 한 그중에 한 90명 정도가 포함되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하마스가 그야말로 이제 전멸할 상황, 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완전히 영구 점령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헤즈볼라의 공격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 이란의 사주를 받아서 공격 강도를 더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오히려 하마스가 전멸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거 어떻게 그것을- 판단해야 될지. 정말 그것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은 하마스가 거의 전멸하는 상황, 또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다 점령해서 네. 이스라엘 영토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란이든 헤즈볼라든 훨씬 더 강력한 어떤 공격이나 그런 것을 시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결국은 전쟁의 역설입니다. 네. 항상. 지금 뭐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오늘 뉴스에서는 뭐 가자 전쟁이 끝난 뒤에 가자를 점령하지는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네. 사실 앞날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근데 지금 뭐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도 뉴스에 계속 나오던데요. 예. 네, 지금 뭐 상선이 이게 못 다닌다 그러고 워낙 복잡합니다. 이게 네.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가 이게 뭐 우리로 말하면 수학 문제로 따지면은 뭐 그냥 복잡한 함수 관계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고차 이제 방정식이죠. 예, 오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예멘 지금 지도를 보시면요, 예멘이 예멘 결국 지도인가요? 사우디아라비아 네.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남쪽에 있고 여기 이제 그 바브엘 만데브라는 그 저기 해협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딘가요? 아주 좁은 해역이 있죠. 왼쪽 아래 있고. 알 만답 예, 여기 바브알 왼쪽 아래요. 예, 바브엘 홍해로 만데브. 들어가는. 예, 홍해로 들어가는. 네. 그래서 홍해를 거쳐서 수에즈 운하로 연결되고 네네. 이 동쪽으로 나오면 이제 인도양으로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네. 그런데 요 지역이 한 32km 정도 지역이 되는데요. 요 지도에 보시면 이제 그 사나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그 황토색 색깔로 표시된 네네. 요 지역이 후티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 그래서 후티 반군이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 해협에 대해서 드론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과 관계 있는 모든 상선이든 군함이든 우린 공격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 연안을 직접 점령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거리가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날릴 수 있는 거리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티 반군의 구호가 굉장히 섬뜩합니다. 뭐라고 그 구호가 돼 있냐면은 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죽음을, 유태인의 저주를, 그리고 이슬람의 승리를. 아, 근데 이 사실은 예멘이라는 지역이 원래는 냉전이 해체되기 전까지 90년대까지는 분리돼 있었습니다. 남북 예멘으로. 네. 그런데 통일이 됐죠. 근데 최초에는 권력을 분점하는 과정에서 내전이 발생했고요. 근데 여기에 서서히 이제 종교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후티 반군은 시아파 무장 단체입니다. 네. 종교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면서 복잡해졌는데 여기에 또 복잡해진 게 뭐냐면 후티 반군을 이란이 시아파이기 때문에 지원하면서 더 복잡해진 겁니다. 그리고 정부군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정부군을 지원하고 여기는 순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지역 내 권력 투쟁, 종교, 그다음에 지정학적 지역 분쟁까지 국제 분쟁으로 확대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후티 반군이 우리는 이스라엘과 관계된 모든 상선과 군함을 우린 공격하겠다고 선언한 것이고요. 이 배후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뉴스 때문에 여기 뭐 지금 글로벌 해운사들이 다 우리 이제 일로 안 다닐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네. 해운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세계 물류에도 좀 악영향을 끼치고 그렇죠. 있다는 지금 해운회사들 주가들도 나오고 엄청 있습니다. 올랐어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도에 수에즈 운하에서 선박 한 척이 좌초가 돼서 네, 그렇죠. 그때 국제 물류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이 해협을 통과해야 되는 그 상선 척수가 1년에 2만 척입니다. 엄청 그리고 많네요. 세계 물량의 이제 12%, 컨테이너선의 30%가 여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12%. 현재만 하더라도 뭐 그 MSC 또는 머스크 이런 컨테이너 대형 네. 선박 회사들이 6개 해운 회사가 우리는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면은 거리가 9,000km 늘어나고요. 네. 비용이 늘죠. 예, 기간도 한 7일 정도 늘어난다 그럽니다. 그리고 비용도 뭐 머스크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하나당 $50에서 $100 더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세계 경제까지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여기에 또 대책도 또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당장 이제 필요하다면 우리도 후티 그 반군을 우리도 공격하겠다. 그래서 근처에 지금 한 2,000톤급 초계함을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근처에 배치를 했고 이스라엘이 만약 여기에 개입해서 후티 반군을 직접 공격하게 되면 이거는 뭐 더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 그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보고 야 참아라. 그러고 이제 이스라엘 군함은 어디냐면은 저 아카바만이라고 조금 더 위쪽에 지금 이스라엘 항구에 있고요. 미국의 생각은 뭐냐면은 다국적 연합 함대를 구성해서 후티 반군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하고 대응하겠다 이런 게 이제 미국의 생각입니다. 네. 우리가 소말리아 지역에 그 해적 소탕을 위해서 연합 함대가 구성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아덴만 여명 작전했던 게 바로 소말리아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 부대가 바로 CTF 153입니다. 이 연합 함대거든요. 네, 네. 이 부대를 좀 더 확장해서 연합 작전하겠다. 해군을 만들어서 이 지역까지 이제 안정을 기하겠다는 게 미국의 생각인데 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해적들하고는 사이즈가 좀 다르잖아요. 문제가 복잡하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도 호주한테 우선 군함을 좀 파견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아마 여기 중동 지역은 해적 소탕하고 전혀 다른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저 무력도 훨씬 후티가 강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웬만한 나라들이 참여하기는 굉장히 주저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아주 미국은 가장 최근에 이제 동맹국 중에 아주 그 가까이 밀착되고 있는 호주한테 먼저 참여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죠. 시간 지나면 우리나라한테도 요청이 올 수 있겠네요. 우리는 CTF 153에 이미 참여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역에 만약에 CTF 153의 부대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또 관련 국가 협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작전 지역을 넓혀달라 그러면 우리 군함이 거기 가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겠네요. 일정 부분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예. 근데 시간이 들면 들수록 이제 물류 비용은 계속 늘어날 거고 늘어날 겁니다. 세계 경제에 부담이 될 텐데 이게 사실은 이번 전쟁은 세계 경제와는 사실 크게 무관하다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다르게. 예. 근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러게요. 이런 후티가 식. 치고 나올 줄은 예상을 네.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뭐 근데 사실 미국 쪽에서는 계속 사인을 내고 있는 게 이 전쟁의 강도를 조금 한 단계 낮춰라라고 이스라엘에 사인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별로 듣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아직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과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죠. 네. 공통점은 현재까지 어떤 컨센서스는 뭐냐면 하마스를 공격하는 것은 인정을 한다. 하마스가 제거돼야 된다는 이스라엘의 목표는 인정한다. 그런데 민간인 피해는 더 이상 대규모로 나서는 안 된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것은 네. 미국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면은 중동 지역의 지금 지정학적 환경이 완전히 변해서 중동 지역의 반미 감정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쵸.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민간인 사상자는 더 이상 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오슬로 협정에서 이국가 해법, 다시 말해서 팔레스타인에 일정한 자치권을 주는 그 방법이 궁극적인 최종 상태가 돼야 된다. 이 엔더 스테이트라고 그러거든요. 네. 군사적인 용어에서도 최종 상태가 돼야 된다.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미국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두 가지 측면에서 동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마스를 경멸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군사작전을 계속해야 된다. 강력하게 지금 밀어붙여야 된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민간인 피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스라엘 생각입니다. 두 번째, 두 국가 해법. 그 팔레스타인의 자치권을 주기 위해서는 그럼 팔레스타인에 누가 그 자치권을 행사할 거냐? 미국의 생각은 지금 서한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에서 PA라 그러죠. 네. 여기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동의할 수 없다. 가자 지구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직접 어떤 형태로든지 통제할 것이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에 대해서도 우린 신뢰할 수 없다. 동의하지 않는 거죠. 이 국가 해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럼 괴뢰 정부를 우리가 세워야겠다.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제시하지는 않았고 총리 이야기가 틀리고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야기가 틀린 겁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우린 점령하지 않겠다라고 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타냐후의 그 발언을 보면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가자 지구에 대한 안전과 치안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책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애매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 알 수가 없네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국제 전문가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과연 이 전쟁을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최종 상태, 엔드 스테이트를 설정하고 하는 것이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설정한 그 엔드 스테이트가 과연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계획이라는 게 있냐? 그렇습니다. 말을 안 하는 건지 안 하는 없는 것인지, 건지. 예. 계획이 없는 건지. 예.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엔드 스테이트가 미국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네. 미국이 동의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걸 미국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무장관, 뭐 안보보좌관,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계속 달려가서 그러니까요. 예, 뭔가 이게 미국이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최종 상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센터장님 보시기에 이번 전쟁이 얼마까지 지속될지 그러니까요. 예측이 좀 이거 되실까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네, 이걸 참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지금 얼마 전에 영국에서 그 가디언에서 여론조사를 한 걸 공개를 했는데요. 하마스의 인기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여론조사 어디를 대상으로 여론? 팔레스타인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인들을 대상으로 해봤더니 하마스의 현재까지 행보에 만족한다. 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가자 지구에서는 57%. 네. 이 전쟁 상태에서 여론조사가 되나 보네요. 예, 그 그것도 영국은 신기하네요. 이제 뭐 어떤 형태로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한 지구에서는 82%가 하마스의 현재 그 행보에 대해서 지지한다. 그 평균 따지면 72%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서한지구까지 하마스가 하마스가- 장악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은 서한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아바스 정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가 굉장히 오랫동안 17년 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부패했습니다. 네. 무능하고. 그렇다 보니까 서한 지구에서조차도 원래는 하마스의 지지도가 12%였는데 44%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90%가 그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아바스 정부가 물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 그 전쟁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제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는 최소한의 목표는 뭐냐면은 하마스의 10월 7일 날 공격을 주도한 하마스의 군사 지도자 또는 정치 지도자들은 제거돼야 된다. 지도부 제거. 예, 이게 최소한의 목표일 겁니다. 네. 그런데 희망하는 최종 상태는 하마스의 그 군사 조직, 정치 조직까지 완전히 다 제거하는 것이 목표일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를 수뇌부를 제거하는 것은 앞으로 뭐 한 달 또 몇 주 이내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마스의 군사적 능력, 그다음에 정치적 영향력까지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 이내에 이것을 완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지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죽여도 다시 살아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인들의 70% 이상이 하마스를 완전히 건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전쟁의 기간이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뇌부를 제거하는 것을 최소한의 목표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는 일정 부분 협상을 통해서 휴전을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스라엘이 가진다면은 이 전쟁은 수주 또는 한두 달 이내에 끝나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번 기회에 끝장을 봐야 되겠어. 하마스는 완전히 정치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완전히 제거돼야 돼라고 생각하고 덤빈다면은 적어도 1년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것이죠. 1년 가까이. 네. 와,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지금. 그래서 언제 끝날지. 전쟁이라는 것이 이게 뭐 적을 살상하고 폭격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쟁의 목표에 따라서 수단도 달라지고 방법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전쟁의 기간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전쟁을 이야기할 때 이 목표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먼저 뭐 군사작전을 통해서 보복을 하고 경멸을 하고 하면은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지지도가 올라가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쟁은 철저하게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결국은 수단과 방법을 결정하기 때문에
전쟁에 있어서 목표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전쟁의 기간도 이스라엘이 어떤 목표를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이 전쟁이 벌써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전쟁이 뭐 짧게는 뭐 한 달, 2달, 뭐 몇 수주 이렇게 얘기도 하셨지만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결론이 이스라엘이 목표로 하는 게 무엇인가도 사실 확실치 않은 거 같고. 네. 하지만은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후티 반군이라든지 지금 이 당사자들 외의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상황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일단 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살롱 경제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끝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것과 지금 미국 경제가 보이는 양상에 대해서 연준이 원하는 방향대로 됐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 해피, 행복하다라는 표현들을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금리를 올려오면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우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별로 안 떨어지면서 계속 경기가 너무 좋고 이것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어느 정도 힘의 균형에 가까워졌다라고 보면은 좋은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 굉장히 노동시장이 강건했다라는 게 핵심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올라갔지만 경기가 회복하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경기가 회복할 때 다시 빠르게 뽑는다는 거죠. 어떤 혁신의 고용 창출로 이루어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노동을 더 많이 하면서 경제 전체의 생산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소득이 늘어나면서 그게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미국 경제가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어떤 굉장히 견조한 성장을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준이 바라보는 2024년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때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얼마나 하셨고 그때는 또 금리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제가 근무했던 시기는요. 2004년 여름부터 금융위기가 끝나고 2009년 하반기까지입니다. 그래서 2004년이 사실상 우리가 2001년 닷컴 버블이 있었고 그 뒤에 경기가 회복한 다음에 이제 금리를 완만하게 올리던 시점이에요. 제가 돌아오기 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금리를 아주 급격하게 내렸던 시기죠. 미국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주죠. 그리고 내년에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하면서 시장이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자, 이런 발표를 다 보셨을 텐데요. 교수님, 연준의 지금 현재 경제 상황 인식 어떻게 진단을 하십니까? 연준 위장, 파웰 위장이 기자회견 장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만족스러워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것과 지금 미국 경제가 보이는 양상에 대해서 연준이 원하는 방향대로 됐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 해피, 행복하다라는 표현들을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은 모든 것이 어느 정도 힘의 균형에 가까워졌다라고 보면은 좋은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장이 굉장히 강력해서 이게 너무 강하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을 계속 자극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지속이 됐었는데 어느 정도 경제가 둔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성장이 멈췄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장의 강도가 약해졌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성장이 꺾였다 그러면 굉장히 좀 걱정을 할 텐데 성장 속도가 완화되었다는 측면에서 특히 노동시장의 경우 여러 가지 지표가 노동시장에서의 힘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연준이 사실상 보고 싶어 했던 것들이고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망가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준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내년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경우에 경제가 어떻게 될까라는 대목인 것 같아요. 옐런 재무장관은 뭐 연착륙이다 이렇게 거의 단언에 가깝게 얘기를 하던데요.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상 인플레이션은
기가 막히게 작년 말에 연준이 예측했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내년도 예측하는 수준은 바뀌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내려왔고요. 반면에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 내려오려면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실업률은 별로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연준 의장은 이걸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게 지속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성장 속도는 줄어들지만 불황은 오지 않는 아니면 불황이 온다라고 해도 굉장히 네. 약한 정도로 온다라는 것이 보통은 달성하기 어려운 현상인데 지금 그게 가능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노동시장은 어떤가를 보면은 이렇게까지 인플레이션이 내려올 때는 실업률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다라는 게 경제학 이론에서 예측하는 거고 연준도 각오를 하고 정책을 시행했던 건데요. 그 수치가 실업률이 작년도에는 2024년에 4.6만큼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전망치에서는 4.1로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많이 올라가지 않고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고 경제 성장도 그렇게 성장률도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올해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GDP 성장률이 높게 나왔는데 내년에 GDP 성장률이 약간 1.5에서 1.4 정도로 내려간다고 조정은 했지만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이 경제 성장 둔화 속도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불경기로 갈 확률이 비록 보장은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좋았던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느 정도 그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은 그렇게 노동시장이 부서질 수 있다는 걸 각오하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견고하게 버틴 배경이 뭘까? 지금 해주신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굉장히 노동시장이 강건했다라는 게 핵심인데요. 사실은 유럽도 그렇지 못했고 우리도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금리를 올리면 이런 식으로 경제가 당연히 경제를 압박하는 수준에서 이자율이 높게 유지되면 아무래도 노동시장은 어려움을 겪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만 신기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노동시장을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게 연준 입장에서도 되게 의문스러웠던 점이고요. 그다음에 재무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노동시장이 왜 이렇게 강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사실 이건 제 견해가 아니라 이제 재무부에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노동시장이 왜 강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찬 보고서인데요. 그 제도적인 측면의 차이를 봐야 된다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실업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업보험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전산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대규모로 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났을 때 실업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미국이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코로나 때 그 실업률 그래프를 이제 보게 되면은요, 실업률이 미국과 영국은 유난히 높이 뜹니다. 이게 다른 유럽 국가나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사실 나타나지 않은 현상인데요.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미국의 실업률은 15%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순식간에 올라가는데 네. 흥미로운 거는 이게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실업보험이 있으니까 실업이 됐을 때 실업보험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하라는 식의 정책이 되어 있었던 거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고용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사회 안전망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이제 공식 통계상으로는 고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임금 보조금을 제공하는 보조금 제도를 시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그러면 이렇게 그 실업이 어떻게 빨리 이렇게 올라갔느냐와 관련돼서 사실은 노동시장이 유연하기 때문에 네.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노동자를 내보내고 대신 실업급여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때 내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경제가 좋을 때 이 사람들을 뽑는 데 대한 부담감이 없는 것으로 작용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에서 올해 초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대규모 레이오프가 있었다, 해고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실 텐데 어떤 사업이 완성이 되면은 그 팀을 그냥 다 내보내요. 잘하건 못하건. 그리고 다시 뽑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이 이제 팀은 해체가 되지만 거기서 이제 필요한 기술들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다시 해처 모여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위기가 있을 때 단기적으로 어떤 그 해고는 늘어나고 실업자는 늘어나지만 이 과정이 어떤 면에서는 구조조정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러면 이제 새로운 혁신의 어떤 사업이 생겨서 이런 것들을 시작할 때 새로 팀을 짜기도 훨씬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어떤 산업으로 노동자가 이동을 했고요. 그 산업은 예전에 노동자가 일하던 데보다 생산성도 높고 임금도 많이 주는 산업이라는 게 미국 재무성의 평가고요.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그 산업들이 되게 혁신적이고 월급도 많이 주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뭐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일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혁신의 고용 창출로 이루어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노동을 더 많이 하면서 경제 전체의 생산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소득이 늘어나면서 그게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미국 경제가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어떤 굉장히 견조한 성장을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투자은행 같은 데는 내년 6월에 처음 금리를 인하할 것이고 3번이나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점도표 기준으로 저런 추측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여지껏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미국 경제는 제법 잘 버틴다라는 취지였고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인가? 뭐 이거에 대한 논란도 있고요.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갑자기 3월에 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좀 성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 과연 연준이 우리가 인플레이션 확실하게 잡았어라는 지표가 나올 것인지 의문스럽고요. 그러려면은 물가 상승도 확실하게 더 떨어져야 될 거고 실업률도 좀 더 많이 올라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3월에 금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3월에 금리를 내린다는 많은 IB 같은 경우 이제 투자은행들의 예측치를 보게 되면은 5번, 6번 내린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이 좋고 주식 시장이 좋은 상황에서 금리를 5번, 6번 내린다라는 것은 서로 맞지 않아요. 이제 주식이 올라간다는 거는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천천히 금리를 내리는 게 맞다라고 연준이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렇게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은 금융위기 때처럼 금리를 급하게 내렸거나 아니면 닷컴 버블 2001년도에 금리를 갑자기 내렸거나 아니면 그 코비드-19 사태 때 금리를 갑자기 내린 것처럼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는 시나리오를 어떤 면에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 거는 경제 불황이 온다라는 것에 대한 확률을 훨씬 높게 잡고 있다라는 것에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내릴 수도 있느냐와 관련돼서 그 판단을 하기 전에 그렇게 많이 금리를 내리는 시나리오는 사실 경제에 좋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좋은 시나리오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준이 한 2-3번 정도 3번 정도 내릴 거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아니라 6번이나 금리를 내려야 할 정도로 경제가 망가져야 되는 상황을 자기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주식시장에 별로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이 다우 같은 경우에 신고점을 찍는 상황하고는 맞지 않고요. 그 연준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확신을 주는 지표가 나와야 되고 그게 아무래도 3월보다는 빨라야 6월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사실은 지금 언제 내리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이자율의 흐름을 보는 건데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금리를 올려왔던 과정을 보면 얼마나 높이 올리는 데는 이번에 좀 해소가 된 거죠. 거의 확실하게 거의 다 왔어. 이제 더 이상 안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전에 얼마나 빨리 올리는데라는 것도 금이 지금까지 천천히 오면서 이제 동결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은 해소가 됐고 이제 남은 질문이 언제 내리는가에 대한 건데 지난번 FOMC 미팅까지는 우리 언제 내리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드디어 우리 언제 내리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내린다라는 표현보다 이 다이얼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를 압박하는 수준으로 통화 정책을 세게 가져왔고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해왔고 이렇게 높은 금리를 원래대로 돌리는데 다이얼을 그럼 언제 돌려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다이얼 그래서 저는 내리는 시점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얼마만큼 내리느냐가 사실상 더 중요할 거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 고금리가 얼마나 지속되는데라는 것과 관련돼서 이게 내리는 속도가 다이얼백을 굉장히 조금 할 수도 있거든요. 코로나 때 굉장히 우울하던 2020년 3월 생각해 보시면 그때 금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내려오면서 주식시장이 확 하고 올라갔던 그 짜릿한 기억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은 그렇게 굉장히 빠르게 내려오면서 주식시장이 화랑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번에는 금리를 올렸다 내리는 사이클이 예전과는 굉장히 달랐고요. 올릴 땐 빨리 올렸지만 내릴 때는 내리는 게 아니라 다이얼을 조정한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게 급격하게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주식시장이 안 좋으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2020년에 그렇게 주식시장이 그 실물 시장과 갭이 있다. 이게 안 맞는다라고 할 정도로 회복을 빠르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주식시장은 경기가 좋기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앞으로 이자율이 가는 방향이 어떤 게 맞느냐라고 하면은 급격하게 내려가는 시나리오를 기다리실지 모르겠으나 그 시나리오가 어떤 면에서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봐야 될 필요성은 있어도 투자의 관점에서도 좀 더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인슈런스 컷 그 예방적으로 보험적으로 금리를 좀 3월달, 6월달 이때 내리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하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준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예방적으로 그 예방적으로 내린다라고 할 것과 관련돼서 아마도 이번에 그와 관련된 것을 좀 의심해 볼 수 있도록 한 얘기가 그동안은 우리가 너무 빨리 내리는 리스크 위험도와 금리를 너무 높게 오래 유지하는 위험도와 관련돼서 늘 그 너무 빨리 내리는 것에 대한 위험도를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리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너무 높게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내리는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금리가 너무 높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위험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릴 준비를 언제든지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사실상. 근데 내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섣불리 내리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확인이 먼저고,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에서 경제가 망가지는 걸 택할래,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놓칠 걸 택할래라고 하면은 경제가 망가지는 걸 택할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죠. 미국 금리 인하가 세계 경제 또는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당장 그 미국 금리 인하 얘기 나오니까 한국은행 금리와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졌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미국의 경우는 굉장히 좀 운이 좋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뭐 연착륙 얘기를 하지만 경제가 여전히 성장할 수도 있고 주식시장은 계속 뭐 그 신고점을 갱신하는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아직 더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미국도 뭐 한 번 더 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7월에 인플레이션이 한 번 더 튀는 것을 경험을 했고요. 그때 사실은 그 금리 격차, 한미 금리 격차 얘기도 있었고, 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한 번 더 뛰었으니까 사실은 한 번 정도 더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들이 시장에 있었지만 사실 올리지는 않았죠.
근데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상황에서 미국이 내렸으니까 우리도 내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면 우리는 아직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미국보다는 좀 더 그 상방 리스크가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준금리 격차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안 올리고 버티냐라고 했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준금리 격차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미국이 줄어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는 그 더 늦게 내리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먼저 올리긴 했지만 미국만큼 올린 거에 비하면은 좀 물론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다릅니다. 변동금리 이런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보다는 덜 올렸다라는 측면에서는 미국이 내릴 때 우리가 더 빨리 내리고 그걸 따라가서 내릴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꼭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은 안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는 그래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성장이 미국만큼 잘 되고 있지 않는데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가 아니야라고 누군가 물으신다면 저는 우리가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거는 물론 그 단기적인 경기 변동 영향도 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에 의한 어떤 성장 그 경로 자체가 낮아져 있는 측면이 있는 게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보통 그 침체 갭이라고 부릅니다. 아웃풋 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침체 갭이 과연 클까?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은 거라면 그게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춘다라고 해서 그 성장률을 올리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은 그 해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을 촉진시키는 정책이 필요한 거지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기 부양책은 사실상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지금같이 잠재 성장률이 낮아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쓰는 건 사실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어요. 그게 1970년대 미국이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올랐는가 관해서 거시경제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게 잠재 성장률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그냥 경기가 침체된 건 줄 알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쓰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촉발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경기가 안 좋다고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쓰는 거는 사실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굉장히 올릴 수 있는 잘못된 처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